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축구를 정말 안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세상 좋아진 게 TV 앞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자려고 이제 안대까지 나는 절대 눈을 뜨지 않겠다 했는데 바깥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열고 경기를 잠깐 보다가 자다가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뭐 끝까지 거의 다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많이 아쉬웠죠. 예, 많이 아쉬웠고 이제 우리가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려야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기는 경우 뭐 골득실 그리고 우루과이와 가나와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비길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비기는 게 그것도 0대 0으로 비기는 시나리오가 좋고 우리는 일단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지만 16강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례적으로 가나에게 졌는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된 금요일 경기에서는 이례적으로 포르투갈에게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요. 오늘도 힘차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이제 뉴욕 증시 방금 전 마감했었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를 지속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저점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들과 또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는 뭐 굉장히 다양한 고용 관련한 지표들 발표가 있고요. 또 12월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 심층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약간 다른 모습 혹시 느껴지시나요? 화면이라서 덜 느껴지신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화장을 안 하면 저는 보이네요. 화장을 안 하면 안경을 쓰는데 오늘 안경을 깜빡하고 안 쓰고 와가지고 예, 저만 느껴지는 오늘의 저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 뭐 저의 비주얼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화면을 못 보겠네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 오늘 주제는요. 뉴욕 증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좀 부담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테고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었고 다양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반등을 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라고 했더니 다시금 확산되는 이 환자 수 때문에 곳곳에서 봉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중국 국민들의 시진핑 퇴진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은 3대 지수가 여기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45% 하락했고요. S&P 500도 1.54%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58%대 하락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여전히 배럴당 76달러 선 큰 폭은 아니고요. 위아래 등락을 보이지만 계속해서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의 움직임을 보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6대를 기록하다가 지금 3.7로 다시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중국 상황을 좀 보면요. 어제 제가 주말 기준으로 3만 명 후반대 확진자 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27일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요. 4만 52명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가 명확하게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좀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로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시위가 베이징 외에 뭐 상하이, 청두, 우한, 란저우, 난징 등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는 좀 부담이다. 이러한 강력한 봉쇄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요 둔화,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하게 되면은 수요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우리 애플이 생산 부족에 시달릴 위기를 맞이했다. 이제 어제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애플이 지금 아이폰 14을 주문을 하면 올해 안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이 제조 중심인 중국 정저우 공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올해 아이폰 프로의 생산 부족분이 거의 600만 대, 부족분이 600만 대 이를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지금 갇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먹는 것조차 제대로 반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갇혀져 있다 보니까 대거 탈출을 하는, 이탈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의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잠시 후에 맵을 보여드리겠지만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좀 매파적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투자자들이 너무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 조금 뜨거워진다 싶으면 다시 한번 찬물 끼얹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행사에 참석해서요, 연설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 중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대로 발언을 한 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우리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 말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내후년까지 가야 하는가, 이러한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 작용을 했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분은 늘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하는 분이죠. 시장은 연준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너네 너무 기대하고 있어. 우리 더 매파적일 거야. 라고 하는 발언들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쪽의 시장을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슈. FTX 쇼크가 또 다른 시장의 우려를 또 만들어냈는데요. 가상자산 대출 업체인 블록파이가 뉴저지주의 한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만 전해진 가운데 시장은 빅테크 일부 종목, 그러니까 아마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죠. 애플의 주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2%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144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서 반독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넘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그 엔비디아가 유럽에서의 한 기업을 인수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여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주가는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주들도 모두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7% 하락한 158달러 선, 퀄컴도 3% 넘게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4.5%, AMD도 2.6%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 구글의 주가도 1.4% 하락했고요. 메타도 2%대, 그리고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93달러 선, 그러니까 소폭이지만 0.58% 올랐고요. 테슬라도 강보합권 소폭 오르면서 0.03% 오른 182달러 선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상대적 선방이었는데요. 온라인 소매업체도 아마존도 올랐지만 월마트, 타겟 등의 종목들 좀 올랐고요. 반면 코스트코의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쪽이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죠. 중국의 봉쇄가 되자 이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라는 우려. 근데 유가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에너지 섹터는 좀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엑소모빌의 주가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쉐보론의 주가도 2.9%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2.9%까지 밀렸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는 상대적 선방을 보였던 섹터죠. 존슨앤존슨, 일라일리도 좋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 헬스케어 쪽 얘기했을 때 머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머크가 계속해서 주가가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0.88% 올랐고요. 또 다른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반면 바이오제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 실험에 참여한 한 여성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중국 봉쇄의 영향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받기는 하는데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인 윈리조트와 또 멜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마카오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윈리조트는 4.36% 그리고 멜코 리조트도 9% 넘게 올랐고요. 라스베가스 샌즈와 엔젤 리조트도 모두 엇갈리는 움직임이었네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1%대 상승, MGM 리조트는 반면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초록불 켜는 업종은 거의 없었고요. 뭐 금융 쪽 그리고 산업재 쪽도 모두 하락세, 그리고 부동산 쪽도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던 어제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또 어떻게 판단해 봐야 할지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심층적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해 봐야 할 시간이죠. 오늘의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은 어제 혹시 축구 보셨어요? 네, 보다 어떠셨어요? 뭐 아쉬운 경기였죠. 그렇죠. 네. 어떻게 포르투갈은 이겨야 할 텐데. 다음엔 우리가- 꼭 이기지 않을까요? 어제 손흥민 선수 얼굴 마지막에 퉁퉁 부은 거 보니까 너무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가나 코치가 이렇게 셀카 찍으려고 이렇게 사진 네, 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네. 그 와중에도 우리 네. 손흥민 선수의 월드 네. 클래스 인기를 실감을 하긴 했는데 정말 개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언제나 우리 선수들은 네. 위기를 항상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적인 멘트긴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긍지를 다음 경기에서는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시장은 어떻게 뭐 위기는 아닌가요? 위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구간인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단언하기에는 네. 정황상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1%대 중반 전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증시 하락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요인들이기보다는 외부죠.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우려들, 음. 결국 대변수에 연동된 증시 하락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10월 중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증시의 베어마켓 랠리 가정하에서 속도 조절을 좀 보여줬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2월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PC 물가 지표도 이번 주 발표 예정되어 있고 더 중요한 또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또 나오는 부분들 네. 그리고 11월 2일에는 11월 고용 지표 나오는 것들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FMC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 변수들을 확인하고 나야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끝날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에 있었던 시장의 하락은 오히려 중국 외의 변수와 함께 시장이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집중하고 계시는 포인트들은 뭘까요? 결국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결국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들 분명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 둔화라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MSCI 전세계 지수가 10월 12일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13.2%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증시가 계속 오르갈 만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준이 이제 10월 FMC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50bp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 경로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좀 상반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올해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 대략적으로 2에서 3%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상회하는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실물 지표들은 불안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 지표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10월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는데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불안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고 경기 침체를 예고해왔던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10년물, 2년물 금리차 역전만 나타났지만 올해 10월부터는 10년차 3개월물 모두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게 됐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폭이 예상외로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4.5%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5에서 5.25% 정도 예상될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책금리 인상폭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가 가장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 두드러진 한 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장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희생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총 수요를 이축시키는 방향으로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가 도래했던 그 과정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통제를 위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통화 긴축에 따른 성장 둔화라는 연결고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성장과 물가 간의 상충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9월,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높아졌던 거고요. 그러다 네.
지금 현재 증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호재들이 이미 가격 지수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 결국 기대가 선반영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 시점을 빌미 삼아서 또 증시는 하락을 통해서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베어마켓 랠리는 12월 정도 되면 끝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이라면 12월 초에 끝난다라는 건가요? 산타 랠리, 뭐 연말 랠리 이런 거 없나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항상 근데 시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베어마켓 랠리의 동인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가격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12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 이게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13일, 14일 현지 시각으로 12월 FMC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11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2월 FMC가 끝나는 그 시점이 변곡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이전까지는 그동안 베어마켓 랠리를 지켜보면서 경험했었던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 만만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버티는 정도.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라고 하면 결국 12월 FMC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FMC가 끝나는 그러니까 중순 정도 이후에는 시장의 변곡점이라 하면은 그동안에는 좀 그래도 올랐기 때문에 하방 쪽을 봐야 한다. 결론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렇고 동일하게 느끼는 거는 네.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단어가 증시에 또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뭐 5월에는 뭐 10월에는 뭐 이런 거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저는 1월 휴가 이러면서. 네. 근데 올해 나타나고 있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는 이미 베어마켓 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 반영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작년보다는 그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12월 연말 매출 증가율이 보수적으로는 2%, 최대 많아야 6%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로 인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확인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증시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최소한 지금 현재 증시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 정도를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베어마켓 랠리와 관련해서 좀 드릴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사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2달간 1차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이 네. 됐고요. 그리고 8월 달 이후에 2달간 또 증시 하락 기가 찾아왔고 또 10월 13일 이후 미국 증시의 2차 베어마켓이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1차 때와 동일하게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면 동일하게 증시 하락 패턴을 예상하게 되는 그 이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이외에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증시는 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향후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PMI, 뭐 주택 가격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 등을 놓고 봤을 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9월 실업률이 상승했죠. 결국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도 시사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는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예측에 대한 기대들이 지금 가격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결국 경기 침체를 반영한 기업이익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선행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도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항상 주가 저점은 경기 침체 진입 이후 중기 이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10개월 정도 걸렸던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물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또 연준의 고간도 긴축, 금리 인상 폭은 줄이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기조는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지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들어보면 추세 전환까지 염두에 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2차 베어 마켓 랠리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1차 때처럼 조정기를 좀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2차 베어 마켓 랠리의 상단을 4,199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약 5.2%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4,199포인트, 4,200선 정도를 터치하게 된다고 하면 증시가 하락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교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가 피크아웃, 두 번째가 연준의 통화긴축 피크아웃, 세 번째가 시장금리 피크아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내년 1분기 정도 달성할지 여부를 가늠하거나 하다 보면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내년 1분기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하는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추세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는 증시가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증시 간의 시차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놓고 변동성은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아마 중순 정도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중순 이후부터 내년 1분기 어느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피크아웃을 확인하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의 또 시장은 긍정적인 변곡점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우리가 좀 참고 견디며 인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전혀 네. 미국 증시 하락은 대변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 증시 향방에 대해서 단언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예정된 중요한 경제지표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추 흐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 미국의 주택, 물가, 성장률, 그리고 제조업 지수, 소비 다양한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그중에서도 11월 30일 날 미국의 3, 4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같은 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12월 2일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1월 30일 예정된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지부터 좀 알아보자면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2.6%였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2.8%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경기 인식에 대해서 재해석 여지를 높이는 구실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올해 미국의 3분기 GDP가 잘 나왔던 이유들은 무역 수지가 개선된 부분들, 민간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부분들에 기인해서 2.6%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네. 지금은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통해서 올해 4분기 GDP 예측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4.3% 정도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 성장률이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두 분기 연속 하락한 기술적 경기 침체를 보이고 나서 또다시 또 반대로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기 우려 상당히 높은 상황은 분명 많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좀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같은 날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발언의 주제가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통화정책 반영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일 이제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2월 FMC를 앞두고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예상치는 20만 건 정도 되고요. 전월이 26만 1천 건 정도 됐죠.
약간 부진하게 나오는 조합이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동일하게 3.7%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부진과 실업률 유지 이 조합이라고 하면 경제 둔화의 신호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FMC를 통해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사실 시간당 평균 임금, 경제활동 증가율이 더 높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6%로 전월이 4.7%였기 때문에 0.1%포인트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상치가 62.3%인데 전월이 62.2%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죠. 지금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일손 부족, 임금 상승인데 이 두 부분이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고용지표 내에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예정되는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변동성이 보이겠지만 일단 지금 중반 12월 중순 이후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픽아웃 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 그에 따른 시장의 조정을 좀 염두해 둬야 할 연말 시즌이다, 연말 연초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수장님은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 봐주실 거니까요. 지금 긴 시계열로 봤다면 앞으로 변동성 구간에는 우리가 또 뭘 봐야 하는지는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창 보니까 우리 문수장님 내용 좋아요 하셨는데 좋아요 이렇게 글 쓰실 시간도 좋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 선물부터 나를 위한 작은 사치까지 여러분도 명품 쇼핑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하지만 비싼 금액이 부담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에트니 검색할 때 인기 상품 10% 할인으로 만나는 합리적인 가격. 구매하실 때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3% 추가 할인까지.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는 이제 에트니에서 시작하세요.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3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들어볼 시간 있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보니까 포르투갈은 어제 한 건가요? 잠시 전에 끝났죠. 아, 그러네요. 네. 11월 24일 화요일인가 2대0으로 이겼어요. 포르투갈이. 아이고. 지금 그럼 순위가 지금 우리는 일단 4위인 거죠? 4위인 안 거죠. 보는 거로 가시죠. 아, 그러네요. 네. 우리가 지금 득실차에 따라서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우리가 3위겠죠, 뭐. 우루과이가 3위네요. 우루과이가 하나 더 떨어졌었죠. 이런 걸 두고 게이득이라고 하죠. 남의 슬픔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네. 이러면은 약간 좀 이제 뭔가 경우의 수 중에서 우루과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주면 마지막 우루과이와 가나전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같은 시간에 또 열려요. 이번 주 금요일 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자정에 경기를 할 때 다른 쪽에서는 가나와 우루과이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네. 3, 4위는 저쪽에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가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큰 득실 차이로 이기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속상합니다. 우리 위원님 맨날 모르겠대. 아이고, 여러분, 진짜 모르죠, 지금 그거는. 보니까 네. 저 갑자기 기분 좋았어요. 2대0으로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이 이기면서 가나가 우루과이랑 싸울 때 이제 경기를 할 때 우루과이가 가나를 큰 그 득실 차이로 이기면 돼요. 근데 그게 몇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점수가 포르투갈이 3점, 가나가 0점, 우리가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우루과이가 마이너스 2점이니까 가나에게 좀 미안하지만 우루과이에게 져서 조금 이렇게 순위가 내려가면 우리는 포르투갈 무조건 이기고 가자 되는 거죠. 포르투갈 이겨야겠습니다. 네. 이겨야죠. 그렇죠. 축구에 관심 없으세요? 저는 뭐 짜증이 나서 그렇죠. 뭘 짜증이 나요 또. 이런 걸 짜증내면 안 되죠. 네. 혹시라도 우리가 16강 못 가도 우리 대표님 선수들 잘 싸웠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네, 응원 네.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라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축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 중국 때문에 지금 또 글로벌 증시가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소요가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소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공산당 독재국가 때문에 언론이 상당히 통제되니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BBC 기자도 잡아다 폭행하고 이런 나라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 시장은 뭔가 불안한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곧 이제 코로나 정책이 바뀐다면서 곧 기대된다. 리오프닝 한다. 다 한다 했다가 지금도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유가가 등락이 있단 말이죠. 유가 훅 내렸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내렸냐면요. 올해 들어 최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쪽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번 사태의 어떤 근원지 중에 하나인 애플이잖아요. 애플 공장의 직원들이요. 그러다 보니 아이폰에 소위 쉽게 얘기해서 아이폰 14요. 아이폰 14의 프로랑 프로 맥스의 생산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거다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그림은 이제 보여드리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결국 유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건 일단은 유가부터 보여드리면 유가가 2022년 초거든요. 2022년 초 위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엑슨 모빌 됐건 쉐보론이 됐건 뭐 다이아몬드 됐건 옥시덴탈이 됐건 다 내렸습니다. 지금요. 다 내려가는 오늘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흐름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랑 상관없이 또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의 좀 변동 요인이 가장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FTX가 뭐 난리 났더니 이번에는 블록파이 뭐 저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블록파이가 암호화폐 기반 대부업체인데 이게 파산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저도 정확히 몰라서 블록파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 블록파이에서 계좌 만드는 법, 거기서 빌리는 법, 블록바이에서 카드, 제휴 카드 만들면 이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이미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은 또 16,000달러 초반까지 또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 요인에서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주시장의 한마디로 악재 요인이라고 일단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또 다시 이제 블룸버그에서 또 단독으로 또 냈어요. 블룸버그의 디테일이 좀 있는 아이폰의 빨대가 애플의 빨대가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600만 대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600만 대가 생산이 차질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애플의 오늘 주가가 또 2, 3%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600만 대 수준이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연말까지의 네. 뭐 인도를 못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물량인 있겠죠. 거죠? 그럴 수도 있겠고 이제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 뭐 5, 6%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외두부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몇몇에서 계속 생산의 차질이란 것은 결국 판매에 줄어드는 거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는 다시 복구 수요가 나오겠죠. 네. 기다렸던 대기 수요가 나오겠지만 시차를 갖고 결국은 매출의 항목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매출의 항목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익도 떨어지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또 수치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런 것이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고 관련된 유사한 어떤 분석이나 유사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튼 중국의 이런 소요 사태는 뭐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겠죠. 좀 전 세계예요. 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국채 금리가 지금 장중에는 2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는데 네.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건 3.7까지 맞아요. 다시 또 이게 올라왔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어저께랑 거의 비슷하거나 올라갔고 등락이 계속 엇갈리고 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달러는 오늘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두 시장이 지금 변동을 다시 한번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아마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하나 예정돼 있는데요. 네. 아마 이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얘기가 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면 또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면서 앞으로 2주 동안 관련된 인사들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제임스 블라드 연방은행 총 세인트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 번 보셨을 건데요. 똑같은 톤을 했는데 약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내년까지 금리 인상 지속할 것이다 쭉 하고 있고 심지어는 2024년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기준금리 5에서 7%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연준이요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유지한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정확히 영어로 보면 underestimat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다들 자기는 이렇게 내년에도 금리가 그 인플레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많은 투자가들의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특히 물가 소비자 물가 7.7까지 떨어졌고 이번 달에도 조금이나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게끔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피봇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미요. 그러니까 피봇이란 게 별게 아니라 스탠스의 전환이잖아요. 자기 자세를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금리를 약간 인상을 좀 멈추거나 이런 건데 그거가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라는 얘기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은 세 가지 있었죠. 크게 보면 중국 요인, 중국에 따른 유가 하락, 또 하나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거기다가 연준 인사의 발언 이런 세 가지가 모여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S&P 기준을 이틀 또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1.5% 내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좀 어제 축구가 져가지고 불편하셨나 봐요. 제가 축구 얘기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겼으면은요 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사실 봉쇄하면 네. 여행 또 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임시적으로 이걸 열어줬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게 이슈가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맞는데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것이 작년부터 그 공산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영업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업권. 그쵸. 그러니까 평생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마카오에서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전 안 가봤지만 마카오 가시면 그냥 라스베가스에 복사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윌 리조트나 아니면 다른 뭐 MGM 리조트, 뭐 라스베가스 엔지가 다 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다 해놨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영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권, 그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을 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매한 거잖아요 지금은. 사업도 안 하는 데다가 어느 순간 공산당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6.25 때 보면 국유화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공산당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연장의 이슈가 있었는데 통 크게 10년 동안 사업 허가를, 사업 영업권을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윌 리조트라든가요, MGM, 라스베가스 샌즈 등 관련된 것을 마카오에서의 10년 영업권 연장, 이게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라이센스 하겠다 해줘갖고 오늘 좀 반등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죠.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좀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소유사인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 영업권에 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네, 예. 어쨌든 그러면은 근데 영업권을 받긴 했는데 네. 중국 사태가 그럼 심해지면은 다시 여기도 이제 락다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 중국 사람 마음이죠. 중국의 그 정부 공산당이 마음대로여서. 그래서 계속 재미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근데 오늘 반등한 것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라이센스를 해준 거죠. 네. 자 이어서는 AB 인베브? AB 인베브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해서 버드와이저입니다. 네.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가 또 얘기하면 또 혼나려나? 왜요? 그 이번에 월드컵 공식 그 맥주인데 네. 그 카타르 경기장에서 맥주 못 먹게 하면서 엄청 손해 봐가지고 피파에 뭔가 보상을 요청했다면서요? 제가
술에 가는 것은 정보력이 약합니다. 아, 술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기업에 가는 거죠. 아, 그건 저도 봤죠. 그래갖고 이번에 네. 그 전날인가요? 그거 할 때 저도 뉴스는 봤죠. 그런데 네. 맥주 요만한 뭐 얼마인지 사이즈 모르겠지만 그 그쵸. 하나에 뭐 거의 $20 받았다 막 얘기하잖아요. 맥주 가격 비싸고. $20. 생맥주 한 잔인가? 그럼 거의 15불, $18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비싸네요.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버드와이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버드와이저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에비 인베브예요. 에비 인베브는 역사적으로 엄청 인수합병을 거쳐서 엄청 커진 회사가 바로 에비 인베브입니다. 발음은 어렵지만 그냥 버드라고 보시면 돼요. 심벌은 버드와이저의 버드인데요. 오늘 JP모건에서 2단계로 오늘 올려버렸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나름 급반등을 했는데 이게 버드와이저라서 이렇게 그렇지만 거의 딴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드와이저나 요즘 잘 나가는 펩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사장이 좋아하는 그 음료 있잖아요. 몬스터 베버리지 네. 쭉 올라가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맥주 회사가 그렇게 고성장을 못 해왔었어요. 최근에 특히 지난 그 어떤 팬데믹 때도 그런 재미가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가장 또 직격탄이었죠. 그렇죠, 코로나라는 그렇죠. 맥주. 또 반대편에서 뭐 어떤 음식, 어떤 음료가 미국에서 한 3, 4년 전부터 상당히 히트하다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 탄산이랑 알코올을 합친 거 아시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보긴 보죠. 왜냐면 우리는 이마트 가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탄산과 그랬고 그 그 셀처 음료, 하드 셀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술 좋아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면 그게 술이냐고 얘기하겠죠. 알코올과 그래서 다양한 과일이 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하드 셀처 시장이 있는데 그거 이제 상당히 핫하다가 이제 다시 꺾인 거예요. 그 시장이 꺾이면서 소위 이제 이 맥주 시장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런 걸 하면서 여튼 2단계나 올려놨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오늘 에비 인베브 쉽게 해서 버드와이저의 버드입니다. 이 버드는요. 그래서 심벌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드와이저만 기억하시면 그 버드가 오늘 주가가 나름 많이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네. 드라프트 인증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지만 대표적인 4번 기업입니다. 어떤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도를 내면서 4%나 떨어졌어요. 스포츠 베팅 네. 하는 건데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도 투자 의견을 내렸다라는 거는 뭔가 실질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별로 안 좋다라는 펀더멘탈은 좋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회사는 계속 적자예요. 여전히 안 좋다? 계속 적자예요. 매도 의견을. 네, 중립에서 매도 의견을 내렸고요. 네. 얼타 뷰티는 이제 완전히 상반된 경우죠. 얼타 뷰티랑 완전히 반대는 게 에스테 로더입니다. 에스테 로더는 저희 여러 번 이제 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에스테 로더 좋아하지만 에스테 로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해외 매출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쵸. 달러가 강했을 때는 이 에스테 로더가 쉬울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에스테 로더인데요. 특히 오늘 보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 다 떨어졌거든요. 네. 중국의 매출 비중이 또 중국만 보더라도 거의 30%대입니다. 에스테 로더가. 그게 바로 에스테 로더고요.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약간은 조금 이거 뭐랑 비슷한 업종이냐면 세포라랑 비슷하다 보니 세포라. 근데 세포라는 나름 하이 브랜드잖아요. 세포라는 느낌 자체가 루이비통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얼타 뷰티는 나름 자체 브랜드 있고 그보다는 상당히 약간 낮은 약간 그러면서 이게 화장품 전문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적인 브랜드들 같이 파는 그런 그런 거죠. 매장이군요. 그런 거죠. 세포라는 근데 조금 약간 브랜드가 네. 비싼 거 있는데 여기는 네. 좀 저렴한 저렴한 그런 게?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미국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유통망 위주로 하는 거죠. 유통망 위주로 하는 게 얼타 뷰티거든요. 얼타 뷰티는 사상초코를 가고 있죠 지금은. 그게 봐서 이제 대표적인 유통 쪽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체 브랜드, PB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온라인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 체육과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라서 이걸 반대되는 경우가 딱 에스테로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제너럴 밀즈도 사상 최고가.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브랜드는 하겐다즈 있는 기업이죠. 오늘 사상 체육과다 뭐 약보합으로 밀렸지만 이런 게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펩시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너럴 밀스 같은 것도 최고가를 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하나의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그 다우지수의 포함 여부랑 상관없이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이제 미주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잖아요. 아, 미국 주식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미주미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은 보면 나스닥이나 성장주 4번, 3, 4번 주식에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30에서 40%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배짜리 막 레버리지 많이 일으킨 것들은 70% 80% 떨어진 것도 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편에 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떨어졌지만 다우지수가 올해 최고가 대비 5.5%까지 왔거든요. 오늘 떨어져서 6%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다우지수는 지금 일부에서는 올해 결국 최고가를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산 투자가 중요한데 한쪽에서 너무 성장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늘 말씀드린 S&P 500이나 이런 걸 위주로 좀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머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도 벌써 2주였나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죠. 네, 우리 그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 두 분이 나오셨고 두 번째 오신 분이 강혜영 교무니 지금 이 글로벌 제약사에 뭐 20몇 년 있던 분이잖아요. 네. 그날도 머크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머크가 3상 뭐 준비하고 있는 네.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지금 이례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미국에서 빅파마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 빅파마가 이제 쉽게 해서 20개 정도 됩니다. 이들은 어떤 재료로 갈 수도 있죠. 네. 재료도 갈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이것들이 바로 유틸리티 기업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틸리티 같이 안정적으로 다양한 빨대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다양한 빨대. 다만 이제 유틸리티 하면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유틸리티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냐하면 유틸리티 업종은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유틸리티랑 한국의 유틸리티랑 가장 큰 차이 혹시 아시겠어요? 뭐예요? 이거 맞추시면 바로 제가 내일 맛있는 걸 쏠게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라는 미국의 점. 유틸리티와 한국의 유틸리티의 가장 큰 차이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미국 기업인 것과 한국 기업인 것. 그거 말고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이랑 상관없이 미국의 유틸리티랑 한국의 유틸리티랑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유틸리티는 대표 한전이잖아요. 한전은 그렇죠. 아무리 원가가 올라가고 내리건 간에 전기료를 함부로 못 올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이렇게 누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미국은 유틸리티가 다 민간이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려.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요가 있죠. 안정적인 수요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수요 공급에 안정적이 가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셔서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의 차이다. 예, 사기업의 가격 벌써 너는 쓰셨지만 아까 미스터 다저웨이 이런 분이 가격 인상을 하셨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이죠. 그 느낌. 그런 관점에서 유틸리티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미국의 빅파마는 다양한 빨대를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틸리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제약사 하시면 제약사 하면 뭐 제약사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딱 말씀하신 거가 재료를 얘기했잖아요. 재료. 뭐 삼상에서 통과되네 안 되네 하다가 한때 시가총액 코스닥 상장하면서 엄청 커졌다가 어느 순간 거래 정지되고 거래소에서 뭐 몇 년째 지금 데모하다가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있죠. 미국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에 최소한 그 빅파마는 유틸리티 같은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씀하셨던 대로 뭐 ETF나 그런 XLV 같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죠. 하여튼 머크 이런 것도 사상 최고가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거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52주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쉽게 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등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통 주식하신 분들에 보면 특히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1년에 5% 벌려고 누가 해? 주식은 하루에도 5%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유틸리티가 아예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항상 뭐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 바이오 섹터나 뭐 유틸리티 이야기, 그 에너지 이야기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섹터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도 과연 이번에는 다르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내용을 꼭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늘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탐리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탐리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월가에 남은 한 명입니다. 남은 한 명. 유일합니까? 거의 물론 있죠. 지나고 나면 혹시라도 4,300, 400 가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내가 말했잖니. 내가 지금 최바닥을 찍었잖니.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돈 벌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나오지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자들이 많은 거고 이 월가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리시한 분들.
한 분들은 몇 명이 다 사라졌고요. 워낙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몇 분 빼놓고는 지금 IB 쪽에 속해 있는 분은 펀드 수들에서 탑니 한 명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얘기가 자체가 재밌습니다. 파이어웍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파이어웍스가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 여태까지 뭐 너무 심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제가 봐더라도 불꽃놀이까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는데 이분이 하도 비판을 들으니까 11개 항목을 정해놨어요. 불꽃놀이를 할 수밖에 예, 없는. 왜냐하면 올 한 해 시장을 억눌렀던 11개의 예를 들어서 역풍이 있다는 겁니다. 헤드윈드가 역풍이거든요. 역풍거리가 있는데 그 역풍거리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미난 기사인데요. 마켓워치의 일면에 가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한번 좀 공부 좋아하시면 시간이 있으신 분 이거 한번 그대로 캡처 뜨시고 네.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롭습니다. 그 딱 이 뒤에 11가지입니다. 이게 딱 이 핵심 표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 네, 그동안 러시아 시장을 우크라이나. 억눌렀던 11개 약재가 뒤집히게 플랩이라는 게 뒤집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뒤집힐 수도 있고 하고 있다는 건데 그냥 뒤집힐 가능성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전쟁, 유가, 식료품 가격 등의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요거가 이제 역풍이었다는 건데요. 9%가 넘었던 것이 7%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등등해서 유가가 내려가고 이런 등 75달러에서 130달러 갔던 유가가 130에서 75달러 바뀌었다. 등등하고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해소돼 끝날 수 있죠. 뭐 이런 기대감이 11개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등등을 얘기하고 작긴 좋게 보지만 마지막이 이제 이분의 마지막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이익 전망에 무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윌슨이나 데이비 코스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이익 전망이 정체되거나 내년에 9에서 15%까지 떨어지는데 주식이 왜 오르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의 마지막 얘기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익의 바닥에 12개월 전에 주가는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이익이 바닥이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시각인데 마켓워치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탐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빗길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 빗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비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